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실패했다. 외교안보 라인 전부 교체해라. 여야 대표하고 긴급 안보대화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의견에? 실패라는 관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김동철 대표가 생각하시는 실패 이유와 약간 실패 이유는 다를 겁니다.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실패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동철 대표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실에 맞춰가지고 사드 배치하기로 한 거라든지 이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옳은 판단을 하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이 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하신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쥐소미아 협정이라고 하는 거. 그때는 어이없는 짓이라고 했나요? 얼빠진 짓이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비판하시고 이거 추진해서 매국노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8월 25일에 그걸 연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실질적인 판단인데 이제 그런 면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것이 북중러 삼각동맹과 어떻게 대치할 것인데 돼가지고 전략적인 면들을 좀 이제 국민들한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국민 감정이 일본과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돌발 발화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장 의원은 물론 그 김동철 원내대표 생각에 반대하시겠죠?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침착하고 단호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안보 광폭 행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미사일 실험 발사에 바로 사드 배치 그리고 그제 6차 핵실험 이후에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서 공조 요청하기 위해서 또 미국, 독일, 러시아 정상과 연쇄적으로 통화하셨죠. 그리고 바로 오늘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그 이후에 또 일본과 몽골 정상회담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제공조를 위해서 좀 발빠른 대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그 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말씀하셨듯이 북중러 소위 이제 우호적인 이 관계들을 깨기 위해서 러시아부터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 한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좀 원유 공급 중단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거절하셨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일단 러시아 입장은 비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아마도 원유 공급을 이제 군사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준석 최고가 이제 지적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국민의당하고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정책적 실패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너무 숨가쁘게 지금 계속 일정들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독일에서 또 유럽 각국 정상들을 만나고 오셨고요. 오자마자 미사일 또 위기가 왔었고 그 이후에 또 바로 핵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 출범한 지 4달도 안 됐는데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오늘 바로 주 러시아 대사를 우인군 사무총장이었죠. 임명하면서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체적인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늦었지만 옳은 선택들을 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아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민주당은 그걸 서포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게 추미애 대표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 보면은 평화 대화의 방점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규제와 이제 조금 더 압박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와중에서 여당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줘야 될 판에 추미애 대표는 약간 궤가 다른 발언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사드도 이제 임시 배치하기로 이제 하셨는데 바로 이제 한 달, 2달만 이제 시계 되돌려 보시면은 사드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 보면. 그 사드송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험맹랑한 겁니까? 보면 전자판 때문에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때의 인식에서의 전환이라는 것이 당내에서 되어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저런 방향 전환에 좀 더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동참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안 그래도 지금 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또 막 일부 또 퇴장하는 일도 있고 막 이제 그랬고 그 이른바 이제 신세대 평화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 누구 작품이야? 일단 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당연히 많은 분들 전략기획위원회 단위부터 시작해서 대표 메시지팀에서 쓰기 때문에 정치발전위원회 작품은 아닌가요? 아니 네, 그럼 아닙니다. 그게 실수가 아니라 진짜 당의 생각이에요. 일단 당청 간에 저는 강원 전략이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라고 보입니다. 투트랙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거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정치적 사안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북 간의 긴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에서는 당연히 평화적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고요. 국제 정치에서는 단호한 안보적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강원 전략이 적절하게 배합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이제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대선 때는 상당히 사실은 비판적이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입장 완전히 바꾸신 겁니까? 추가 배치 적극 찬성으로? 그 얼마 전 이제 미사일 실험 이후에 사드 임시 배치라고 발언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결국 사드 배치를 하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고요.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핵실험 이후에 이제 사실상 임시 배치라는 이 임시가 거의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던데 뭐 그렇게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임시 배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이 결국 소위 현 정부의 가장 신뢰할 만한 국회의원이었던 이해찬 전 총리가 결국 중국 특사로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비중 있는 인사를 보냄으로써 중국에게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은 뭐 대중 어떤 정책 차원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기울였던 노력들 성과가 없잖아요. 일단 성과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핵실험 지켜보라고요? 위기들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다못해 이런 것들도 민주당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국민들 레드라인 얘기 이제 지겹게 들어가지고 이제 레드라인 넘은 거냐 안 넘은 거냐 갖고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근데 누구는 나와가지고 안 넘었다 그러고 누구는 넘었다 그러고 뭐 넘은 겁니까 안 넘은 겁니까? 일단 한미 군사동맹이 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 미사일 협상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많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동맹이고 그리고 신뢰관계가 좀 더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아니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한 이유 뭐냐면은 뭐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현실 인식 그다음에 대안 제시인데 현실 인식이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부터 지금 꼬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안 제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넘었으면은 원래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찰 폴리스 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넘으면 뭐 한다 있기 때문에 그게 라인이에요. 근데 레드라인 넘어도 대화, 넘기 전에도 대화, 넘고 난 뒤에도 대화 이러면 이게 무슨 레드라인입니까? 결국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레드라인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 ICBM과 핵이 개발이 완료되어가지고 그것이 무기화 된다면은 그건 레드라인 넘은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 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안보적인 조건들, 국제적인 조건들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인 거고요. 결국 사드 배치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 결국 추가 설치하면서 이제 미사일까지도 더 대폭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좀 뜨거워졌습니다. 기왕 뜨거워진 김에 전술핵 지금 재배치 지금 송영무 장관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청와대하고 교감하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지 당정청 간에 이게 완벽하게 이게 뭔가 조율이 돼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 뭐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엇박자 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당청과의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청 협의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사실상 이제 군사 안보적인 협상보다는 경제적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제 어떤 국내 경기를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논의했거든요. 사실 안보적인 논의들은 당청 간에 조율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라인을 통해서 대표와 청와대 정무수석 간에 어떤 일정한 교류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잠깐만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나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그럼 뭔가요? 명확하게. 아직 당론으로는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이거 아예 논의를 안 하나요? 이런 문제는. 네, 저희는 정당.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저는 우리 당청 간의 소통이 아까 역할 분담이라고 좋게 표현해 주셨지만은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운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웬만한 외교 안보 행보 같으면은 바른정당의 대선 공약들이에요 지금. 그걸 수행하고 계세요. 사드 배치하고요. 전술핵도 얘기가 국방부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내용면에서는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여당이에요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 대선 토론 때 생각해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전술핵 배치 이야기하고 전략무기 얘기하고 그다음 사드 얘기했더니만은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 후보를 뭐라 그랬냐면 전쟁광이라고 했어요. 네, 전쟁광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광의 길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옳은 판단해서 전향적인 판단하신 건데 당이 서포트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를 당이 모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당청 간에 합의가 되어서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사이에 당은 당대로 정책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것인데 당장 사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당에서는 반응이 약간 이상해요. 나오는 것들이. 예, 장 의원에게도 반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역시 여당이 좀 힘들죠. 그죠? 일단 방어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제정세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입장과 그리고 국내 국민들을 좀 더 안심시키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여당 대표로서의 입장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엇박자라든지 이런 뭐 예를 들면 당청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면 사실 국내 정치용과 국제적인 외교적인 메시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혼돈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국익에 좀 저는 불리한 입장이 놓일 거라고 그럼 앞으로 저희는 추미애 대표가 하는 모든 말은 그냥 국내 메시지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추미애 대표께서 아베 총리에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냥 다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또 대북 특사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당정청 간에 뭐 합의 없이 그냥 추미애 대표가 툭 던진 얘기입니까? 아마도 여당 대표로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지금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어떤 평화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과 청와대가 모두 모여서 모든 국회와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전쟁을 불사하자고 얘기할 때도 정말 평화의 노력을 해야 되는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역할을 지금 맡으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여당의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같은 걸 통해서 뭐 이런 구체적인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는 뭐 청와대하고 약간 교감 내지는 조율을 좀 거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북 특사 얘기를 딱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사전에 청와대하고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얘기가 돼서 뭐 대북 특사를 고려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정도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보통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과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뭐 교감 같은 건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벌써 드는 인상이 어떤 거냐면요. 장경태 위원도 추미애 버리기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보면. 추미애 대표가 하는 말은 그냥 국내용 메시지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제 청취자들한테 국내용 하는 거죠.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불안감을 느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결국 추미애 대표 그런 말을 더 안심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투자 안 해요. 여당 대표로서 결국 그런 평화의 노력은 계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의 메시지와 당 대표의 메시지를 자꾸 불협화음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진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제 그 악역을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가끔 하긴 해요. 근데 일종의 그런 겁니까? 약간 예산안 과정에서도 그랬죠. 결국 추미애 대표가 이제 예산안 국면에서 야당과의 어떤 갈등 국면을 그러니까 갈등 국면을 확산하면서 결국 청와대 협상력을 키워준 어떤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 경우도 청와대가 무엇이든 단호한 조치를 할 동안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그 정도의 메시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를 했는데 그 제안 중에서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긴급 안보 대화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근데 안보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외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발휘하시는 게 뭐 국제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국제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네.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최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지원할 수 있는 거, 법률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 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겠지만은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나라의 외교 원칙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추미애 대표가 애매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보 시나리오가 있겠죠. 예를 들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DJ식 햇볕정책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 세운 원칙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왜냐하면 핵공유도 이제 서서히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사드 배치도 하신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른정당의 대선 공약을 다 실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제대로만 실현한다면은 뭐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국민들에게 좀 배경 설명은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결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과정들은 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설명 가장 잘하실 분 유승민 후보일 것 같은데. 대선 때 자기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죠. 아무래도 북한이 괌 타격 어떤 선언을 했을 때나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오키나와를 홋카이도를 넘어갔을 때라든지 이번에 6차 핵 실험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위기감 그리고 왜 이 정부가 북한의 대북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메시지와 원인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차이라고 봐요. 결국엔 이런 상황이 오면요. 어떤 지도자라도 비슷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거를 일반 국민보다는 그래도 한 4-5달 일찍 알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이렇게 급격한 방향전환이 있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닥쳤는데 좀 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미애 대표 같은 분 같은 경우에 아직도 지금 이제 다른 얘기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이 이제 지난 대선 때 했던 얘기들 또 유승민 후보 그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것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왜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안 오르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통합론이라는 게 사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돌아다녀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계 개편이라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합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을 자꾸 유포한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분들 때문에 그 입지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국민의당도 상당하고 나가지고 총선 치르기 전까지 어차피 1중대 2중대 아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지지율 정체로 고심하다가 안철수 대표가 결국 독자 노선을 걸어가지고 총선을 치러내고 나니까 제3정당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바른정당도 아직까지는 바른정당으로서 대선밖에 아직 안 치러봤기 때문에 통과 의례를 거치지 못한 것들이 아마 좀 그런 어떤 자구 의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심을 갖는 그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뭐 일정하게는 그 프레임을 쌓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노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심 솔직히 바라신 거 아니세요? 그런 상황을? 아니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좀 건강한 보수정당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는 뭐 일정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 최근에 대표가 되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이 소위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컨벤션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 어떤 당 대표로서의 당에 대한 미래성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결국 당의 어떤 당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승 곡선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그걸 바로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뭐랄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전당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이 안보 상황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좀 힘겨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잠정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